제가 막 그냥 뭐 억지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지난 강세장에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또 재현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재현됩니다. 예. 항상 놓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놓치죠. 최근에 그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예.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 네. 아마도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일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미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이라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 그 사이클을 활용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약세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강세장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강세장이 온다라는 건 어떠냐면은 굉장히 부동산이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가는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빠르게, 지금도 많이 올라가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제한된 것들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대중도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동산도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럼 뭐 역사가 이미 증명하는 거고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때가 또 올 거다라는 거를 대비하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상승도 하지만 여기 내용에는 당연히 하락에 대한 이유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항상 상승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약세장으로 가다가 강세장이 오고 그리고 강세장이 거의 끝자락이 되면 반드시 하락이 온다. 왜냐? 강세장에는 거의 예외 없이 거품이 끼기 때문에 그 거품까지 끼면은 반드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거를 갖다 충분히 다 이제 활용을 하면 굉장히 큰 재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사이클을 몇 년을 볼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간에 왜 그러냐면 그런 기간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데요. 지금의 약세장은 뭐 한 4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 강세장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강세장이 시작되면 그 역시도 한 4년에서 5년 짧으면 좀 길으면 한 7년에서 7년 정도까지도 계속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부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면 10년에서 12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세장이 끝자락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약세장이라고 했으니까 약세장에서부터 강세장의 끝자락까지 가는 데는 약 한 12년 정도 걸리는데 그 12년 정도를 활용하면 재산을 5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0억까지 불릴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약세장이 한 4, 5년 되고 강세장이 4, 5년 넘는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죠. 4, 5년 전. 그러니까 약세장은 이미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4, 5년이면 한 6년 정도 되는 거죠. 5, 6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쯤 되면 강세장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강세장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약세장에서 세팅을 잘 해놔야 되거든요. 세팅을 잘 해놔야 강세장의 이제 크게 이득을 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큰 재산을 벌 수가 있고 이게 뭐 제가 막 그냥 뭐 억지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지난 강세장에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또 재현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재현됩니다. 근데 항상 이제 그 타임을 놓치는 사람들은 항상 놓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놓치죠. 뭐 예를 들면은 야 이만큼 올랐네. 고점이야 끝. 이렇게 안 들어온다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또 뭐 한 2년 올랐는데 너무 올랐네. 팔아야 되겠다고 빨리 팔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계속 참고 그 다음 또 상승도 참고 마지막에 또 사는 사람.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타이밍을 못 맞춘다라는 것보다도 그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본인이 어떤 꾸준한 관심을 계속 갖지 못하는 게 사실 가장 주요한 원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뭘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확실히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그걸 다시 자극을 해주는 뭐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상승 뉴스가 그렇죠. 그런 뉴스가 나온다든지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쓱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걸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확 된다. 결국은 뭐 매달 모니터링 하는 사람은 사실 5천만 원씩 오르는 게 계속 보이는데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모니터링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보고 있다가 그렇죠. 이게 한 2년마다 올랐네. 그렇죠. 2년마다 올랐네. 이걸 한 3번 정도 들으면 그제서야 움직이게 되겠다 하는데 그렇죠. 그게 벌써 6년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 똑똑한 유튜브가 주인님이 관심이 떨어진 걸 알면 바로 추천을 안 해주잖아요. 바로 이런 건 이제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고 이제 절대 추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보면은 자기가 막 부동산 언제 막 열심히 막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다 이 부동산 전문가들 다 어디 갔어? 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안 보고 있으면 유튜브는 너무 충실하게도 싹 빼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길이 없죠. 노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자기에게. 근데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진짜 모니터링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 사이클이 이제 뭐 약세장 또는 뭐 강세장이 뭐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려면 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신호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강세장의 시작은 일단 약세장이 대중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강세장의 시작은 대중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바뀌어요. 상황이. 이제 그게 강세장의 시작이에요. 그게 강세장의 시작이고 그러면 이제 강세장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참여해서 돈 벌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나도 이렇게 해서 다 대중이 참여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럼 두 가지만 체크해보면 되겠네요. 내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비슷한 사람이 그걸로 돈을 최근에 좀 벌었나? 이것만 해봐도 지금 강세장이 왔다 안 왔다 바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근데 조금 이제 표본을 좀 늘려가야 되잖아요. 무슨 내 친구한테 물어보고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표본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 표본을 늘리는 그 행동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을 다 체크하면 되는 거긴 해요. 재밌네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이 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타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사실 뭐 2년, 3년 전, 4년 전 이야기했으면 또 하락하고 있을 때다 보니까 아무리 또 맞는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이클링 기법을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죠. 좋죠. 사이클링 기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의 면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을 합법적으로 면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활용을 안 하냐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내가 내 집을 사고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잠깐 집이 있을 때 그거를 이용하는 뭐 이런 건 줄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 2, 3 법칙이잖아요. 1년 있다가 사고 그리고 2년만 보유하고 3년 안에만 팔면 그러면 1가구 2주택을 다 둘 다 비과세를 계속 연속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쓰라 이거예요. 이 기법을. 왜 그러냐면 이걸 왜 써야 되냐면은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거의 매번 두 채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매번 두 채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채인 셈인 거잖아요. 일시적 2주택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제적으로는 매번 두 개 있는데 이게 부동산의 강세장이 오면 두 채가 2배가 되는 것과 한 채가 2배 되는 거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세장이 올 거다라는 걸 모르면 그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강세장이 언젠간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사례도 그렇잖아요. 결국 강세장이 왔을 때 누가 제일 돈 많이 벌었냐? 결국 다주택자가 제일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 거잖아요. 주택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규제가 많이 되니까 진짜 이상적으로만 얘기하면 과거에선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냐면 강세장 전에 주택을 최대한 많이 늘렸다가 규제가 점점 많이 세게 나오는 한 2019년 정도부터 그때부터 주택수를 줄여서 계속 더 좋은 거를 가져가서 제일 좋은 거 한 채나 두 채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최종 승자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네요. 결과론적으로 만약 이상적으로 미래를 다 보고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근데 어쨌거나 강세장의 시작이라는 건 결국 주택수를 많이 가지고 있었냐 안 했냐가 관건이 됐단 말이죠.
근데 뭐 한두 끝도 없이 늘리라는 게 아니라 네. 뭐 두 채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리면 세금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두 채만 갖고 있는 것과 한 채 갖고 있는 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채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한 비과세 전략을 해서 계속 가져가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도 저금도 할 수 하잖아요. 그럼 저축을 한 돈을 합쳐서 이제 이 두 번째 주택을 사고 그리고 또 4년이 지나서 이제 100% 수익을 내서 팔고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잖아요. 그렇게 거치면은 그런 가운데 강세장이 온다. 그러면은 3년 만에, 그러니까 4년에 2배가 원래 목표인데 3년 만에 2배가 되기도 하고 2년 만에 2배가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뭐 3년에 3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강세장의 끝자락까지 충분히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강세장의 끝자락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는 이제 다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 그 끝자락을 어떻게 아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아냐면은 밖에 나가면 너도 나도 다 부동산 얘기만 할 때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끊어도 계속 부동산 얘기만 들릴 때 그럼 이제 그건 끝자락이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내가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락장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분한 재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이론은 쉬운데 이게 행동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근데 행동이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이건 조금 완벽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타이밍을 조금 늦춰줬다라든지 좀 잘못 맞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제시한 거는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0억까지 만드는 건데 20억이 좀 못 만들어졌다고 해서 14억 정도 만들었다. 그래도 엄청난 성적이잖아요. 그거 맞죠. 그런 성적이고 만약에 고점에서 내가 못 팔았다.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약세장이 지나고, 그러니까 하락장이 지나고 약세장이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또 불려도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그런 걸 못 맞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내가 이제 시점부터라고 한다면 내가 약세장에서 강세장이 올 거다라는 걸 알고 세팅을 준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 들어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아도 옛날 샀던 금액보다 여전히 그 높은 금액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는 하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약세장 때 빨리빨리 잘 세팅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또 관심 있게 본 게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는 이게 왜 수익형이지? 뭐 이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어떤 다른 어떤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책을 보면서 이런 말이구나 이해는 했지만 이거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결국은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라는 거는 부동산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똘똘한 한 채를 계속 해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30억, 40억, 50억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70, 80대 가지고 내가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막 너무 행복하다.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넥스트가 120억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늙지 않고 젊게 영원히 산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잘 쓰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구조를 만들 거냐예요. 그런데 사실 그 잘 쓰려면 부동산에서 잘 쓰려면 수익형 부동산, 소위 말하는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그런 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좋은 상가를 구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들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지 않고 아파트만 가지고도 우리가 수익형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인데요. 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냥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받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죠. 요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일단 매가가 10억짜리가 있는데 내 전세 5억을 끼고 산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5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갭투자네요. 그렇죠. 그렇게 5억이 되는 건데 이 전세가가 이제 오를 거 아닙니까? 6억이 됐어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생겼잖아요.
네. 예, 5억에 1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1억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에요? 원래적으로 하면은 예, 투자금을 1억을 회수한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네. 투자금을 회수한 거이기도 하고 회계상으로는 내가 어쨌든 남의 돈 1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빌려줄 돈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남의 돈 채무가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네. 사실 어쨌든 돌려줘야 될 돈이 늘어난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또 이제 6억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올라서 결국 전세 10억까지 갈 거란 말이죠. 올해도 시간 좀 지나면. 예, 계속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거가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회계상으로는 내가 10억이란 또 채무가 생긴 거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1억이 여기서 또 올랐어요. 그렇게 네. 되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돼요. 이제 1억은 이 뭐냔 말이에요. 내 돈을 다 회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또 1억이잖아요. 이 돈은 뭐냐 이거죠. 네, 바로 이 돈을, 네. 예, 이 돈을 저는 수익으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냥 뭐 월세처럼. 예, 이 1억은 이제 쉽게 말해서 공돈이다. 써도 된다 이런. 써도 된다. 예, 근데 쓸 때 막 네.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양도세 40%를 제합니다. 아. 예, 양도세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게 이제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은 어느 정도 재산을 만든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한 20억 정도 만들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집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 이제 기법인데 양도세를 40, 그러니까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에서는 이제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계속 팔아서 비과세를 받아가면서 키우는 건데 네. 이제 재산이 좀 크면 팔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예, 네. 팔기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안 팝니다, 이제부터. 아. 그리고 그냥 계속 있는 부동산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도 안 파는 건데 어쨌든 내가 투자한 금액 다 회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때 네. 1억에 양도세 40%, 그러니까 지금의 양도세 최대는 42%긴 한데 네. 뭐 이제 이거 공제 빼고 저거 공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세 40% 하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0% 되는 돈, 이 돈을 수익으로 보고 마음껏 써라 이런 얘기예요. 써도 된다. 왜 이게 가능하냐? 전세 11억보다 매가가 더 낮게 형성될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로죠, 제로. 회계상으로는 네. 이런 거잖아요. 회계상으로는 11억이 되면 11억이라는 돈이 다 채무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쨌든 그 부동산을 판단 말이에요. 네. 11억 이하로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는 무조건 다 갚을 수 있는 채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그 1억이라는 돈도 내 돈을 다 회수하고 나온 것도 미리 써도 네.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11억이 나왔는데 1억을 미리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매가는 12억에 팔았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양도 차익은 2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예를 들어 40%를 내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40%는 1억 쓸 때 여기서 미리 빼놨고, 그렇잖아요, 양도세. 그리고 또 1억이 생긴, 돈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때 생긴 돈에서 40% 빼고 나머지 60%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11억이 됐을 때 미리 돈을 써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11억만 되고 전세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12억이 되고 13억이 되고 계속 나올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돈을 다 40% 빼고 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계속 만들어서 5채 정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채 정도. 그렇게 그게 만드는데 한 1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5채 정도 만들면은 제 계산에 의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한 달에 1234만 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여기서 60%라는 돈이 나왔을 때 그 60%를 어떻게 다 쓰냐면 보통 이제 2년에 한 번씩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2년으로 나누는 거죠. 24개월로 나누는 거죠. 24개월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은 한 달에 무려 1234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5채가 됐을 때.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5채, 그러니까는 내가 아까 계산으로 하면 5억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전세금이 올라오면서 계속 회수가 되잖아요. 그 회수가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회수된 돈은 뭘 하냐면 재투자를 하는 거죠. 다. 근데 아파트를 살 수는 없으니까 이때 재투자는 또 뭐를 하냐면은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 거죠. 재개발 입주권을 사서 갖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은 새 아파트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새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주게 되면 또 돈이 회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입주권을 사서 새 아파트를 만들고 세를 주는 거는 지금 규제에서도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세입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단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는 이제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걸리는 건데 이주비 대출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감수한다라고 하고 재개발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입주권을 사면 입주권은 지금 종부세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적고 다주택자로 그러니까 주택을 새 아파트 늘려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 새 아파트가 되면서 자금이 또 회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전세금이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을 또 다 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뺀 그 이후부터 나오는 돈은 수익이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써도 된다. 예, 이런 전략입니다. 뭐 기준이 많은데요. 네? 그냥 이게 아까 10억짜리를 사서 전세가 5억이었을 때 1억이 올라서 전세가 6억이 됐을 때 그 1억을 바로 뺐으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안 되죠. 왜냐면 이걸 그냥 살짝 들었을 때는 전세 오른 걸 다 저렇게 40% 빼고 다 뺐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안 되죠. 그건 재투자를 해야죠. 예, 내 돈이 이제 완전히 다 빠지기 전까지는 쓰면 안 되고 그 돈은 무조건 재투자를 해야 돼요. 재투자. 그러니까 내 돈은 원금을 회수해서 그 돈은 어디 갔냐 하면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진짜로 내 돈이 완전히 다 빠지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수익이니까 그때부터 마음껏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를 뭐라고 권하고 싶냐면은 내가 돈을 이제 더 이상 많이 옛날같이 많이 벌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보이는 시점이. 그게 뭐 55세일 수도 있고 뭐 60세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예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한 10년 정도 세팅을 해야 이런 세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세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뭐 수입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뭐 여유롭게 계속 돈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뭐 이 유사한 구조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로또가 돼가지고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을 어떤 사람은 뭐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사서 매달 200만 원씩 월세가 나오면 사실 그 200만 원은 계속 써도 되잖아요. 10억은 그렇죠. 안 사라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은 그걸 그냥 10억을 온전히 원금에서 갉아먹으면서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전세로 조금 비틀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뭔가 내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것들은 세금까지 빼고 쓰는 것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다른가요? 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이건 조금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훨씬 더 이제 생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로또 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건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평범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자는 당연히 써도 되는 돈이니까 수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돈이니까. 근데 이제 전세금이라는 건 사실 수익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써도 되고 그런데 쓰려면 무조건 전세금이 오면 다 써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일단은 재투자를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돈이 다 회수됐다라고 보여지는 그 부동산부터 그러니까 5개가 있다고 5개가 한 번에 다 회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수가 된 그 부동산부터 써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쓰면은 안전하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조금씩 빼쓰는 거기도 하네요. 어찌 보면. 다만 안전하게 빼쓰는 거네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또 시간 지나면 매가 올라가는 것도 좀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빼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성장한 수익을 빼쓰는 거죠. 그렇죠. 성장한 수익을 먼저 빼쓰는 거죠. 근데 5억짜리가 10억이 돼서 어쨌든 이 사람은 5억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자산은 10억이야라고 생각할 거고 5억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거를 뺐어도 결국은 최종 자산에서 빼쓰는 건 빼쓰는 거긴 맞네요. 그렇죠. 다만 안정적인 구조적으로 빼쓴다. 이게 조금 다른 생각의 전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장기 좀 플레이인데요. 예, 그렇긴 한데요. 굉장히 저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권하고 싶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처음 썼을 때 당시에, 네. 그 전세 레버리지 기법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전세금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다시 부동산을 산다라는 거가 사실 굉장히 쇼킹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사실. 장난 아니었죠. 네. 그런데 그게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미 부자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야, 이게 또 재현되는 일인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내가 또 해도 되는 건가? 라는 건 모르는 거야.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이쪽 단지에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제가 체계화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나 되는 거다. 라는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을 통해서 이런 입주권을 내가 사서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얼마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내가 다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그렇게 입주권을 사가지고 회수가 되고 또 이런 거를 갖다 넣어서 전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하는 일이 처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재현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이게 또 너무 쉽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처음 냈을 때처럼 이건 역시도 곧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되네 하면서 많이 활용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빨리 활용하는 사람일수록 재산을 빨리 늘리기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설픈 거 하느니 이 전략이 나을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도 있겠네요.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얻죠. 그 자산 가치는 계산나지도 않은 거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사이클 같은 것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이런 거니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편하고 안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조금 늘어나면 이런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전략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이제 역전세죠. 역전세가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역전세는 역사적으로 봐도, 왜냐하면 전세가라는 거는 거의 거품이 없기 때문에 역전세가 잘 날 가능성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한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평균을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평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전세금이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럴 때만 조심하면 돼요. 그럴 때 그 전세금이 신났다고 다 쓰지만 마라. 냉큼 받잖아요. 냉큼 받고 냉큼 쓰잖아요. 아니, 받아도 되는데 조금 남겨놔라. 그러니까 평균을 너무 벗어나게 받은 돈은 이건 다시 돌려줘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남겨놓는 정도의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평균 정도는 가거든요, 계속. 그것만 지켜도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좀 그러니까 자금 관리죠, 일종의. 그런 자금 관리에 조금 이제 노하우를 좀 발휘하면 그런 리스크도 다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전세금 2억 올라서 냉큼 받았는데 2년 뒤에 옆에 하나 입주하면서 2억이 그대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제가 어디다 뺐었다고 하면 그걸 마련한다고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거는 조금 돈 남겨두는 건 필요하겠다. 약간 이상 상황이니까 준비를 하는 게 좋죠. 그것만 지켜도 진짜 리스크를 좀 많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좀 마지막 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 이제 1장, 2장에서는 어떤 기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많았었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여기 돈 되는 부동산 고르기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례라든지 또는 강세장에서 거품을 좀 구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실 이런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주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투자성이 있는, 제가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한, 지금 이제 장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또 전문가에 따라서 몇 %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 되는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15%가 무슨 말이죠? 상위 15%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상위 15%. 그러니까 15% 정도의, 꼭 상위 15%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또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위라면 그 금액대로 상위를 나눌 거 아니에요. 상위 순서로. 근데 상위 15%는 그런 개념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도의 15% 정도 되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별로 안 올라가는 그런 장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투자성 있는 데를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투자성 있는 데를 투자한다는 거는 자금이 적어도 얼마든지 아직도 투자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뭐 제 책에서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최하 투자 금액은 한 1억 2천원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게 최하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천만 원이라고 썼냐면 5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한 거고,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도 봐도 딱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도 뭐 한 1억 이상은 갖고서 시작하는 분들이 뭐 왜냐하면 본인이 모은 거 뭐 이제 또 양가 뭐 이런 것들 뭐 양가 뭐 좀 지원받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지금은 한 1억 2천 정도가 지금 최하 금액이거든요. 그럼 1억 2천 가지고 투자성 있는 걸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투자성 있는 물건을 어떻게 고를 거냐라는 네. 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쉬운 기준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강남역 신전이라는 거. 뭐죠? 예, 예. 뭐죠? 예, 그게 강남역은 알겠는데 그다음 예. 뭐죠? 그게 뭐냐면 네 가지 기준이거든. 네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거에 각자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투자 점수 제도인데 강남이냐 준강남이냐에 네. 따라서 1점, 0.5점 이렇게 나뉩니다. 네. 예, 그리고 강남 역세권이냐 준역세권이냐 1점, 0.5점. 예, 강남역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1점, 0.5점 이렇게 나누고, 전세 비율이 이제 강남권은 전세 비율이 이제 해당되는 게 있고 준강남권 조금 전세 비율이 다른데, 이거는 0점, 1점, 마이너스 1점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0점, 1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이 세 개에 어떻게 해당? 이렇게 점수가 그래서 총 4개 4점 만점이에요. 네. 4점 만점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2.5점이 넘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투자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갖고 있거나 본인이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이 기법을 딱 대입을 해보세요. 그래서 2.5점이 넘잖아요. 그럼 맘 놓고 투자해도 돼요. 무조건 투자성이 있어요. 무조건 충분히 투자 성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게 훤해 보입니다. 아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만 2.5점이 넘는데 투자성이 없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나 2.5점이 안 되는데 투자성이 있는 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구분해 낼 수 있으면 이제 더 수준이 올라가는 건데, 일단은 이것만 해도 요것만 대입을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훤해집니다. 아, 이건 투자성이 있구나. 이런 게 이제 훤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운 예 하나만 들자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역세권에 신축이잖아요, 만약에. 네. 그럼 3점이잖아요, 벌써. 네. 3점이니까 이런 데들은 무조건 다 투자성이 있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세 비율이 걸려요. 전세 비율이 45%에서 50%면은 강남역은 그러면은 0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전세 비율이 45에서 50% 사이에 들어간다면 얘는 투자성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또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45% 아래다. 그러니까 43% 이렇게 전세 비율이 나왔다 만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매가가 많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점이에요. 이런 얘는. 네. 그럼 3점에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2점이 돼버려요. 투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금 올랐으니까 얘는 사지 말아라라는 신호예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제 일반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쉬운 또 네, 기준을 마련해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또 집필을 해주셨는데 네. 뭐 책 쓰시면서 또는 책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쓰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인터뷰 오셨잖아요. 또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항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일 말씀 많이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때는 정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 보고서 진짜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 의지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대중이에요. 근데 대중을 벗어나야지
이제 재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좀 대중을 벗어나 보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꾸준히 하고 좀 자꾸 관심이 떨어지려고 할 때 억지로 유튜브에 부동산 이렇게 쳐서라도 좀 찾아보고 이런 노력들을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 보상이 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여지없이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벼락거지 시즌2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벼락거지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벼락거지 시즌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걸 아시고 조금 자꾸 이제 약해지려는 마음을 좀 다독여서 좀 그렇게 계속 관심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또 김사부님에게 또 감사의 말씀 또 올리면서 저희도 다음번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